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CCTV에는 무차별 폭행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남성이 기절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 복도.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분 전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집으로 향하는 여성. 뒤에 검은 옷 남성이 보입니다. 여성이 걸음을 멈추자 차 사이로 몸을 숨기고 여성이 걷자 따라 움직입니다. 여성이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허겁지겁 뒤따라 뛰어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벽에 부딪히고 쓰러진 여성. 가해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습니다.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메곤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갑니다. 다시 돌아와 떨어진 여성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집니다. 남성이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후.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주민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달아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많이 났었고 속옷이 없어가지고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그게 걸쳐져 있어서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 강도상해 등 전과 사범으로 출소 석 달째로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검거 직전엔 스마트폰으로 부산 여성 강간 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냐는 수사관에겐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았다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라는 걸 보고 제가 술이 어느 정도 뺐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진짜 제가 이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속옷 등에선 가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분 동안 의식이 없는 저를 뺨을 때리면서 의식을 깨웠다고 하기에는 그 8분 동안 뭘 했는지 모르죠. 당사자만 아는 거겠죠.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1년 전 집에 가던 여성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성범죄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 성범죄 흔적이 나왔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앞 여성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뒤에도 발길질을 계속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남성은 정신을 잃은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8분 뒤 사라집니다. 영상에 기록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성범죄가 있었다는 정황은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 속옷도 안 입고 있더래요. 내리니까 오른쪽 종아리쯤에 팬티가 있어요. 하지만 최초 수사 단계에선 성범죄에 중점을 두지 않아 물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가해자도 성범죄를 부인해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진짜 제가 미친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입었던 피해자 옷가지를 다시 감정했더니 가해자 DNA Y 염색체가 나온 겁니다. 청바지 안쪽에서 4군데, 가디건에서 1군데, 모두 5곳에서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흔적으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기억을 잃어버려서인가 싶습니다. 이제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 아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라진 8분의 진실이 1년 만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제가 들은 피고인의 첫마디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에 있어 봤는데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반성한다는 연기조차 하지 않고 공판 과정 내내 지루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마냥 기쁘지 않은 일인데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이었지 이 사람이 저를 낫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범죄 사실만 바라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기 조심스러우나 재판장님에겐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는 제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부디 아무런 죄가 없는 선량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부디 간절히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저를 제발. 지금 들으신 저 내용을 어제 판사 앞에서 그대로 낭독을 하다가 막 펑펑 우셨다고 하던데, 자 교수님, 내 몸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됐다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좋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렇죠. 정말 자기 몸에서 가해자 DNA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우픈 얘기죠. 근데 실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하는가. 이번에 참 검찰이 다시 DNA 검사를 해가지고 그 증거를 제시를 해서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바꾼 것은 상당히 참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여성이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30대인데 12년 지나면 40대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안에서 자기는 보복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술을 갖다가 자꾸 회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맞아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심을 갖다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성범죄로 의심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던 지난 1년. 어제서야 DNA 재감정에서 가해자 DNA가 나오면서 가해자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됐고 검찰의 구형도 늘어났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어렵게 싸워온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사건 초기 가해자의 황당한 거짓말들을 보도합니다. 사실 1심 법원 때까지는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이 거짓말이 통했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피해자가 오피스텔로 들어서고 잠시 뒤 가해자 이모 씨가 뒤따라 들어오며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합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 씨 진술과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당한 말을 꺼냅니다. 현장에 있는 CCTV 확인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본인이 위로 보고 이렇게 장면이 이제 제가 술이 많이 돼서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이 술 먹으면 이렇게 하면 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배를 이렇게 벌리고 원래 이렇게 걷는 습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곧이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한 이 씨. 역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머리 찬 건 기억 안 난다겠네요. 예, 진짜 기억이 안 나.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았지만 같은 진술만 반복합니다. 한두 번 때리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 잘지 몰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가 없는 곳으로 간 이른바 사라진 8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 깨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빰 이렇게 친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길래 피가 나길래 그때 제가 좀 손이 조금 깼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런 거 진짜 제가 이지 않겠습니까? JTBC 임지수입니다. 사실 성범죄의 정황은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도 그렇고 심지어 가해자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강간치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늦고 부실한 유전자 감식으로 성범죄는 하마터면 묻힐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제가 아무 속옷도 안 입고 있더래요. 내리니까 오른쪽 종아리쯤에 팬티가.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가해자 이 씨는 성범죄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자에게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거 관련돼서 그런 게 있었으면 솔직히 DNA 있는 것도 다 나왔을 거고 형사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 경찰은 피해자 속옷이 내려가 있었다는 증언에도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일주일 가까이 의식을 잃었던 상황이라 유전자 감식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겉옷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했지만 성범죄보다는 기존 중상해 혐의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하의 뒤쪽에서 DNA가 검출됐지만 가해자가 범행 직후 기절한 피해자를 들쳐업을 때 닿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대한 DNA 감식은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범행 이후에 수상한 행동 이런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CCTV 속에서 사라진 8분의 진실을 밝힌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고 바로 피해자 본인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룸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하는 점을 시청자분께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걸음일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익명이어서 제가 사실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기저귀 이 이름을 쓰시고 이걸로 불러달라고 하셨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원래는 사건 당시에 거의 하반신에 마비가 왔었고 예. 의사 선생님께서도 한 달 정도를 지켜보시더니 아마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소견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 마비가 풀리게 되면서 정말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예, 사실 마비가 풀린 것도 기적이지만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서 공소장이 변경된 것도 아마 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서요. 네.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일단 옷이 벗겨져 있었고 속옷도 그랬고 성범죄가 누가 봐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저귀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내용 자체를 아예 몰랐다고요? 전혀 아예 몰랐었고 환복 같은 경우에도 언니가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다리가 마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지금 쇼크 상태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심한 폭행으로 머리에 심한 폭행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계셨잖아요. 네. 초반에는 모를 수도 있고 기억도 잘 안 난 부분이 있었죠. 있기도 하고요. 그 뒤에도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언제 처음 아시게 됐나요? 공판 처음 날에 알았어요. 재판 처음 날에. 잠시만요. 그러면 경찰 또 검찰의 수사가 다 지나고 기소가 돼서 가해자가 재판정에 갔을 때 저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 처음 아셨다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법정에서 검사님이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간 7분의 시간이 있다. 예.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5월 22일 날 사건이 있었고 1차 공판은 7월에 시작됐는데 약 2달간 그러면 아무도 몰랐던 겁니까? 전혀 아무도 몰랐어요. 혹시 피해자만 모르고 가족은? 예를 들어 언니가 많이 봐주셨잖아요. 언니도 그 사실을 몰랐나요? 언니도 그걸 공판에서 듣고 나서 이제 그 속옷 얘기를 한 거라서 전혀 아예 아무도 몰랐어요. 폭행이든 지금 그 가해자가 살인미수로 원래 됐다가 기소가 됐다가 어제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강간 살인미수로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건데 그러면 경찰도 검찰도 성범죄의 정황이 있다는 걸 지금 피해자분과 또는 그 가족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었습니까? 전혀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정황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혹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경찰이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 초기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그때 치료가 일단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진술서를 나중에 다시 기록으로 봤는데 경찰 관계자분이 혹시 성 관련 범죄를 당하신 것 같냐라고 여쭤본 진술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기억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머리에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하셔서 그분이 기억을 다 잃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미 구타로 기억을 잃은 뒤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뚜렷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인데 일단 피해자에게 물어본 건 그 질문 하나였군요. 네, 피해자한테는 어떤 정보도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전혀 알 수 있는 게 의심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CCTV를 혹시 그때는 보시기를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못 봤습니다. 그때도 못 봤고요. 네. 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뒤 약 2달 뒤에 처음으로 내가 성범죄 피해자일 수 있다. 구타뿐만이 아니라 라고 느낀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좀 더 확인해 가셨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재판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부에다 기록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예.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는? 네, 그래서 정보 열람이 안 됐었고 그래서 JTBC에서 이호진 기자님이 처음 이 사건을 보도했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팔로잉을 해주시면서 민사 사건으로 이제 열람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때부터 민사로 신청을 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1심 끝나고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피해자님이 당한 폭행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의심까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전혀 1심 법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계셨군요. 네. 석 달 이상의 기간을. 일단 뭐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도 뚜렷하게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일단 이게 좀 처음에 성범죄 정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1심에서는 그쪽으로는 기소도 안 됐어요. 물론 가해자는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기억이 없고 물증이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좀 더 경찰에서 DNA 확보나 이런 것들 하려고 노력하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사해달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었고. 그건 왜? 일단 처음에는 아예 기력이 없었기도 했는데 예. 사실 저는 이 재판에서 심판을 받는 피해자이잖아요. 예. 어떤 기관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냥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었고 어떻게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하기 때문에 괜히 저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죠. 어렵게 민사로 해서 기록도 보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어제 공소장 변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물론 이제 가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할 거지만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사실 모든 재판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계속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반성문에 탄원문에 2차 가해 보복범죄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는 철저히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받았었고요. 지금은 이상 동기 범죄였었지만 이제는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너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 의사가 아닌 판사에게 제 생명이 달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예.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CCTV에 가려진 CCTV가 없었던 곳에서의 시간에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정작 피해자는 오랫동안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약간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금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범죄가 부끄럽고 창피해야 하는 건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피해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예. 이 모든 걸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살인 미수의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살인에 그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은 교차로에서 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면서까지 택시를 잡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깨워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도망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너무 이상한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도 이걸 예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